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앞서 시작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국내에서는 이걸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 마이크론 실적부터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뭐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마이크론의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나왔던 엔비디아 네. 실적과 유사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실적은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놀라웠던 건 가이던스인데요. 이제 네.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한 게 2026년 1분기였고 다음 분기인 2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18.3빌리언에서 19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US 달러 기준으로 그 정도의 매출의 그 레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시장이 보고 있던 컨센서스가 14.4빌리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67에서 69%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컨센서스가 지금 한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상황에 대해서는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도 풀부킹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의 흐름에서는 의심의 여지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메모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 지난 한 2주 정도 동안 굉장히 강렬하게 있었던 AI 버블론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적인 실적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실적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을 잠재울 만한 좋은 실적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미국은 그래서 주가 반응 확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응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US 달러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2월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는 연말이다 보니까 포지션을 대부분 좀 정리를 하고 각 국가별 비중을 좀 맞추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큰 자금들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나라 국가 비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관에서 SK하이닉스를 더 채운다라는 건 뭐 지금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1월 달 통해서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리밸런싱 과정에서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효과가 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에 대해서 좀 타겟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나쁘지 않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업황 자체는 네. 마이크론이 이야기한 업황이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업황이나 내년의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은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큰 자금들을 움직이는 기관들의 내년에 이제 그 자산 배분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올해하고 내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쪽 반도체나 이런 데에 대한 포션은 좀 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 내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SK하이닉스가 ADR 발행하게 되면 그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이세요. 그죠? 테슬라 이슈로 가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무인 로보택시. 최근에 완전히 무감독의 FSD가 미국 내에 테스트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테슬라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먼저 점검을 좀 할까요? 네, 올해에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긴 했지만 내년에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피지컬 AI의 선봉에 서 있는 건 결국에는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많이 이제는 인식하고 계시지만 이동하는 로봇이 결국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그 로봇의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최초에 있는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감독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지 수익화될지에 대한 의심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텍사스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을 했고요. 로봇택시도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택시 본격화를 위한 초석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미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 좀 갑작스럽게 들어온 면들이 좀 있잖아요. 감독형 FSD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인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1년간의 테슬라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면서 내년에 왜 좋게 전망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1년 전에도 주가 수준이 현재 수준이랑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그걸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차트를 잘 보시면 4월 달까지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1년 전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의 서비스나 로보택시가 발매가 안 되고 저가 전기차 출시도 지연되다 보니까 4월 달까지 하락을 했고 전체 시장이 사실은 그 미국의 관세부가 이슈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의 관세부가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내년에 미국 경기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무감독 자율주행을 통해서 로보택시도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그 뒤에는 이제 투자의 대안이 좀 되어줬었는데 네. 사실 내년에는 이 기업들이 투자의 대안이 되어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만 하더라도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게 발표해도 의심을 계속 시장에 살 거기 때문에 그 의심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주도하기는 만만치 않은 국면이라면 테슬라가 보여주는 자율주행, 피지컬 AI는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하고 관련된 이슈는 이제 스페이스X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상장 얘기를 이제 꺼내고 있고 상장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저희가 잠깐 점검했지만 국내에도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 스페이스X 우주항공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사실은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더 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올려가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경쟁 환경이 그렇게까지 독점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스페이스X를 보시면 정말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로켓랩이나 이런 회사들을 피어로 보긴 하지만 사실 피어라고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스페이스X가 지금 발사 시장 점유율이 올해 작년 정도 추정해 보면 85에서 한 90% 정도는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내는 화물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양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점유율이 높고요. 또한 이제 스페이스X와 다르게 다른 기업들은 이제 올리면서의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갑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지금 그 비용조차도 굉장히 저렴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용 효율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킬로그램당 한 2,700달러 정도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돈에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사들을 보면 킬로그램당 최소 4,000에서 9,000달러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배에서 3배 싸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회수할 수 있는 로켓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스타링크인데요.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이것도 워낙 압도적입니다. 이미 스타링크 위성이 전체 이제 12,000개 중에서 대략 한 10,000개 정도는 떠 있는 상황이고 내년 2월이 되면 12,000개의 1기 프로젝트는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완료가 되고 나면 앞으로 3만 개 정도로 더 띄워서 저궤도 위성을 더 띄우는 방식인데 이게 더 놀라운 건 캐펙스 비용이거든요. 사실 이 위성들을 다 띄우면서 스타링크가 투여했던 비용 전체를 따져봐도 20에서 한 30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2024년 기준으로 국내 통신 3사의 캐펙스 비용을 합산을 하면 7.6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3, 4년 정도 투자한 걸 가지고 위성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통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빌리언 정도가 1년에 투자가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10분의 1 정도로 전 세계적인 커버리지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이고 이미 1,00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캐시카우여서 좀 강력한 기업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당 기업은 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국내로 봤을 때 관련 있는 데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한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미래셋 그룹이죠. 증권도 투자했습니다만은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그러면 이 전방 산업이 커지는 데에 대한 수혜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밸류 체인으로 보기는 사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도 내년에 스페이스X가 6월에서 8월 정도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스터디의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 체인 안에 스페이스X한테 공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기업이 딱히 없거든요. 대부분 다 내재화돼 있고요. 발사체를 올렸다가 회수하는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나눠서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혜를 우리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로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미래에셋 증권인데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에서 이런 투자 조합 형태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해 놓은 금액이고요. 제가 이제 다트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대략 한 90% 정도의 그 전체 투자 금액 중에 90% 정도는 미래에셋 증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이 더 크군요. 예, 네. 그래서 증권이 볼 수 있는 수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근데 사실 미래에셋 증권은 워낙 사이즈가 큰 우리나라 1등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을 뭐 온전히 다 받을지는 좀 비즈니스 모델 그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10년 전 가치로 투자해 놨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아마 100조도 안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지분의 한 6에서 7% 정도, 많게는 7.5%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 생각보다는 투자 가치, 실현되는 수익 가치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직접적인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의 전략까지도 저희가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당장 상장하면은 탑 10 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가총액 탑 10 기업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테슬라라는 기업과 함께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실은 상장 이후에 보면 보통 이런 기대를 받는 기업들은 상장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뒤부터 어떻게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적용을 해서 전략을 가져갈지 또 사실은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면서의 분석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게 사실 상반기 동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잘 스터디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얘기 나누는데 왜 내년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때가 따로 있다면 언급을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EPS 그로스 37%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내년에 37%의 EPS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방산 쪽이나 K가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SF플러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기업들을 다 1등 기업들을 편입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굳이 사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는 네.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BTS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좀 확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뒤를 이어서 K푸드라든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이 트렌드가 생각보다 되게 길게 가기 때문에 트렌드를 너무 짧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트렌드나 중국 정도 나갔던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한 트렌드를 타게 되면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상단을 굉장히 뚫어놓고 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F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이사와 함께 시장 이슈들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